네, 여러분 10분 동안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열심히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진도 나가기 전에 이거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부동산의 분류도 별표 3개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별표 3개 쳐주고 넘어갈게요. 잠깐 별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파트가 시험 내기도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때는 제가 로마자나 뭐 1번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드렸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파트마다 약간 토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마다 별표를 탁탁탁 위에 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류는 넘어가고, 자, 페이지는 이제 14페이지 피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4페이지. 부동산의 특성도 별표 3개 쳐주세요, 여러분. 페이지 14페이지.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특성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토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창조주가 이렇게 뭐 한 땀 한 땀 빚은 것도 아니고, 그죠? 지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부동성은 성질인데 어떠한 성질이냐 보니까 동이 있어요. 움직일 동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가 뭐예요? 안일 부에서 움직이지 못한 성질이에요. 토지에 발이 달려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SF 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지역화 또는 국지화 되어 있습니다. 지자가 땅지고 역자가 구역 역자예요. 한정된 구역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혹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국자가 좁은 범위를 나타내는 국자예요. 좁은 범위 국, 약간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좁은 범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는. 혹은 건물이 있다면 더더욱이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로 이게 말이 되게끔 흐름에 맞게끔 제가 이거 순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효과는 효과인데 부자가 어떤 부냐면 이게 거느릴 부자예요. 외자가 바깥되고 바깥에서 거느리고 온 효과인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뒤에서 보면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뭔가 좋은 거겠죠?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성수동에 보면 서울숲에서 이제 국제숲 정원 박람회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은 토지 주변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성수동에 보면 옛날에 3표 레미콘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있을 때 이제 공장에 관한 이제 그 뭐지 민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걸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있는 동안 어때요, 여러분?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또 수요 공급 시간에서 또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임장 활동이 필요하죠. 이게 뭐예요? 직접 가서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이제 그 급한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그 우물 찾듯이. 그렇죠? 그럼 임장 활동이 필요해요. 임장 활동이 필요하고 이거를 감정평가상 용어로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지역 분석을 합니다. 자, 지역 분석이 근거가 됩니다. 자,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가격 수준 파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세 대상이 명확하죠, 여러분. 토지 주인, 건물 주인 명확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금 거래가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안 잡히겠죠. 카드 안 쓰면. 그죠? 저도 아직 체크카드만 쓰긴 하는데 체크카드는 써도 이제 매출이 이제 어디에 썼는지 이제 국세청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제 하고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을 쫙 집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현금을 쓰면 그런 건 못 잡겠죠. 그것에 비해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명확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나중에 조세 정책하면 할 거예요.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동성에 관련된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19. 19세대 뭐였죠, 여러분? 다가구 주택. 19 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네요, 여러분.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 1번 부동성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 시 뭐 한다?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예상 지문이지만 정답 지문입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대고 그으실 분들은 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 또 봤을 때 또 예뻐야 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쭉쭉 그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그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1-1번 볼게요. 부동성으로 인해, 자, 부동성. 임장 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27회 때 나온 건데,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부동성은, 자,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그죠? 현장에 임한다. 임장 활동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보러 이제 많이 가실 건데, 임장 활동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도 보니까,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 시 뭐를 필요로 한다?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토지의 부동성은,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8회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밑줄 쳐드렸습니다.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지방자치 해설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게 부동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이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복지정책과도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큽니다. 안정적인 조세 수입 굉장히 큽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의 변화에 따른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외부 효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빨간색을 입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빨간색. 그럼 나도 빨간색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보니까 부동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에헤, 틀렸네요, 여러분. 부동산 발생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틀렸어요.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은,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긴 한데, 자, 이거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자, 이동할 수 없대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인데, 앞에가 아닐 부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대, 이게 어떻게 한다? 부동성에 기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그냥 동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앞에 부가 차이죠. 그쵸?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당근마켓 가면 다 거래하시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여러분?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죠. 그죠? 앞에 있는 부가 없으니까. 그죠?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요거 밑줄 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회 때 지문인데 맞게끔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는 부동성이지 부증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증은 좀 이따 하겠지만은 증가할 증자잖아요. 증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제화시켜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 그죠? 자, 부동산 밑줄 칠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 지역적으로 특화. 그러고 예상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줄 천천히 잘 그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 고정. 자, 토지는 물리적 위치 고정.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인해 자 보시면 거의 다 맞죠? OX 아니죠. 요거 틀렸네, 요거.
자, 부동성입니다, 여러분. 부동성으로 인해, 틀리네요. 아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 부동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저게 부동성인 줄 알았어요. 부중성이 아니고 부동성입니다, 여러분. 부동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낸다.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입니다. 제가 말하고도 이거 글씨가 비슷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증성 보겠습니다. 자, 부증성 보시면 부자, 아닐 부자인데 뭐가 아니라고 하면 증자예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지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구가 2배 이상 커져야 돼요. 그러면 먼저 가서 깃발 꽂는 사람이 땅을 가지겠죠? 옛날처럼. 그러겠죠?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팽창하지도 않고, 그죠?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양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건 뭐냐면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에요. 여기 하나 더 적어둘게요. 완전 비탄력적 이에요. 자, 그리고 비탄력적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P 가격, 제로점, Q 여기 양이 있어요. 자, 여기 공급 곡선이 S가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모양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B자를 한번 볼게요. B가 하늘에서 어떻게 와요, 여러분? B가 하늘에서 B가 내려와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죠. 에이, 우리 초등학교 때 저 그림 실력이 좀 별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다면 비탄력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비탄력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탄력적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자, 그러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죠. 살아야 될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토지의 희소성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의 희소성.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희귀하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쪽 와서 원래 수요 공급하고 나서 하긴 그래도 여러분은 한 바퀴 돌렸으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D1이 그런데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원래 있는 가격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서 땅 주인은 뭘 원하겠어요? 지대나 월세나 혹은 매매 차익, 지가가 발생하겠죠. 지대나 지가가 발생. 이렇게 되면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데 최유효 이용을 왜 하죠, 여러분? 토지 이용의 집약화. 모을 집자예요. 모아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면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수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 위로. 이렇게 고층 빌딩 이런 것들, 오피스 빌딩, 강남역에 보면 이렇게 대형 빌딩, 혹은 뭐 부르즈 할리파인가? 두바이에 있죠. 그런 것처럼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러면 부증성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증성.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 20페이지네요, 여러분. 20페이지 볼게요. 오, 글씨가 이상한데? 페이지 20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한다고 했어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면서. 자, 그러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오, 삐뚤어졌네.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그죠? 늘어나지 않으니까 토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더 밀집하려고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건폐율 용적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1번 보니까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이렇게 토지 이용어 집약화. 그리고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 그렇죠. 늘어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토지는 늘어나진 않아요. 물리적 공급 자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같은 말이에요. 공급은 가능해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산 간척지
거기 바다 있는 데다가 돌 다 때려놓고 흙 때려박아가지고 거기 이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거는 가능하다. 왜냐면 여기가 육지라고 할게요. 육지.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하지만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중성의 예외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본 강의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다시 1-2번 볼게요. 자, 부중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키는 요인이다. 맞죠? 31회 때 맞게끔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간단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번 보니까 부중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토지 이용의 집약화가 요구. 그죠? 그것도 맞죠. 이렇게 밑줄 그을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피곤하다고 졸면 안 돼요.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잘 지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그것도 맞죠. 거의 토지 이용 집약화가 거의 부중성에서 대다수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토지의 부중성은 어떻게? 지대 또는 치가를 발생시키죠. 왜냐하면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계속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네요, 여러분. 귀찮으셨나봐요. 자, 지대 또는 치가를 발생시킨다. 2-1번 보면. 그리고 최유효 이용이 진짜 똑같네요. 그죠,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똑같네요.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그죠? 28회 36회 8년 정도 지났는데 앞에 있는 거 저기 싹 날려버리고 아마 이게 박스 형태 문제였을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구가 2배 늘어나야 되는데요? 텔레비전 또비인가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는 다른 노동이나 생산물을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1번이죠.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없다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번 볼게요. 밑줄 치실 분은 밑줄 치셔야 돼요. 조금 기니까 밑줄 치고 갈게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나요, 여러분? 늘릴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어디서? 요 위에서. 경제적 공급 혹은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그랬어요. 얘가 예시가 뭐예요, 여러분? 간첩 같은 거 있죠. 간첩 아니고 간척이요. 간척, 매립 해서 늘려야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적은데 산지는 70%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몇 번이었죠? 늘릴 수 없다가 아니라 늘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늘릴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자, 물리적 공급으로는 생산할 수 없다. 36회 때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금치 먹고 그거 딱 가가지고 막 힘쓰는 그런 것처럼 늘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밑에 보시니까 해설 보니까, 자, 다른 생산물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없으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뭐가 불변이래요, 여러분? 절대량은 불변이다. 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뒤에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인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용의 전환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혹은 뭐예요, 이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하실 분 하셔야 되니까 밑줄 긋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영속성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4번 있네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 자, 4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아니죠,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적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1번이죠.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이다. 거의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 단기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수직선이에요, 여러분. 비탄력적이다. X. 둘 다 X입니다, 여러분. 자, 5번 보겠습니다.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대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양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독점 소유. 왜냐하면 한계도 얼마나, 여러분 그 포켓몬 카드 한정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점 소유를 발생시킨대요. 자, 그래서 이는 토지의 부증성에 기인한다. 맞죠, 여러분? 독점 소유. 토지는 유한, 토지의 독점 소유 발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1번 보니까 예상 문제에다가 이제 29에 보니까 토지의 소유구를 증대. 이게 뭐예요? 부증성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영속성 보겠습니다. 제가 4번이 있는지 어제 깜빡했나봐요.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넘어와서 영속성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영속성. 0이 길령자입니다. 속이 1 속인데 뭔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영구히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질이 영구히 지속된다. 영구히 어떻게?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토지가 여러분 불에 타나요? 토지는 불에 안 타요, 여러분. 불에 타는 건 나무 이런 것들이죠. 그래도 토지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공룡들이 쿵쾅쿵쾅 막 땅 밟고 이래도 아직까지 땅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토지는 영구히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소모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유보한대요. 매각 유보가 뭐냐면 매각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나중에 오를 건데 그러면 지금 가격 떨어졌다고 해서 굳이 팔 필요가 있나? 주식처럼 뭐 포모거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만약에 핸드폰 같은 경우 배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도 아이폰 써봤거든요. 겨울에 나가면 15% 미만 가면 그냥 꺼져요. 얘는 소모가 따라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가되고 마모되고. 하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감가상각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감가상각이 제일 심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사고 난 다음날 어떻게 돼요? 중고차가 되죠. 그런 것처럼 토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득이득 같은 경우는 월세를 말하고 자본이득 같은 경우는 내가 팔고 나서 매매 차익 혹은 자본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소득이득은 쓸데가 없네요, 여러분. 여기 작게 쓸까요? 월세. 얘는 월세. 얘는 매매 차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월세랑 매매 차익.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나는 한 채 살고 한 채는 어떻게 해요? 남한테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해서 타인의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의 형성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있는 것도 부동산이 유일하죠. 주식은 임대사업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본인 소유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의 중요성. 그래,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감정평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는 매기마다 발생되는 순수익을 갖다 환원율로 때려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속성 같은 경우는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 DCM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다이렉트, 우리 보면, 자, 순영업 소득이 여기 있었고, 순영업 소득. 밑에 뭐가 있었어요? 환원이율, 종합 환원율,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여기서 뽑아낸 게 뭐예요?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환원율 뭐 있었어요? 시조툴브에서 있었죠. 그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속성어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요, 여러분. 문제집 21페이지. 자, 정리. 오늘 진도가 좀 빠르긴 빠르네요, 여러분. 그래도. 그죠? 거의 지금 21페이지면 거의 오늘 총론은 다 끝낼 것 같고 수요 조금 나갈 것 같아요. 아마 유량 부분이나 저량 부분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맞죠, 여러분? 매각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지는. 자, 1-2번 보겠습니다.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가 아니죠, 여러분.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틀렸어요.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논리?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의 논리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토지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가 아니죠, 여러분. 감가상각을 안 한다죠, 여러분.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않는다고 했으니까 34회 때 지문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1-5번이네요. 자, 영속성으로 인해 요거 인자예요. 안해가 아니에요. 요거 오탄 같아요. 영속성으로 인해. 자, 부동산 활동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고려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5회 때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해설 보니까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상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 소모를 전제라는 어떤 이론?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각을 어떻게 유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소유함으로 생기는 어떤 이익이 있죠, 여러분? 자본이익과 이용을 하여 생기는 운용이익. 이게 뭐예요, 여러분? 월세 같은 거 있죠? 월세. 얘는 뭐예요? 자본 차익. 매매 시 생기는 이득을 말한다. 발생시킨다고 했으니까 맞네요, 여러분. 발생. 27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 관리의 중요성. 그렇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0회 때 나온 지문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해설 보니까 영속성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장기 투자를 통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네 둘이를 합하면 투자 이득이 되겠죠? 투자 이득. 제가 조금 말이 빨랐던 것 같아서 자, 이제 밑줄 칠 시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되면 어떻게?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 뭐가 있죠? 부동산 활동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매매 이런 거 있었죠? 매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틀이 제일 앞에 나와서 부동산학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의 가치 보존력 우수. 그렇죠? 맞죠, 여러분? 맞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3-1번 보니까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맞죠, 여러분? 너무 이건 간단해가지고 3-2번 보니까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그리고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 배려. 그렇죠? 근데 장기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건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그죠? 억지스러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수익 환원법의 예시네요. 그죠? 자, 환원값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러한 정의 뭐 어떻게? 영속성과 관련. 그렇죠? 수익 환원법을 보면 영속성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4-1번 보니까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케 한다. 뭐가? 영속성이. 그렇죠. 영속성. 28회 때 나온 지문인데 맞습니다. 해설 한번 요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은 자, 영속성에 물리적으로 마멸되지 않으며 이게 소멸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대요. 영구적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처럼 수익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영구히 지속되는 성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순영업소득, 순수익, NOI를 말하는 거예요. NOI. 자본화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직접 하는 법, DCM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영속성 봤으니까 뭐 봐야 돼요, 여러분? 개별성 봐야 되겠죠. 자, 개별성 보겠습니다.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별성. 개자가 낱개자예요. 별자는 뭐 다를 별 쓰는데 낱개마다 다 다른 성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과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 제가 임의적으로 그리면 이런 땅도 있고 이런 땅도 있고 뭐 이런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긴 게 다 다르죠. 가격도 다 다를 거고 용도 지역도 다를 거고 뭐도 다를까? 지목도 다르고 토지 이름도 다르겠죠.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대체 관계가 제약된단 말은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한된다 이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표준적인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만들고 개별 공시지가를 만들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몰일가 적용의 법칙이 적용 배제되고 그리고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개별화시킵니다. 모두를 각각 다 다르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끌고 오면 거래 사례 수집 이런 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례에 의해 수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 어려워요. 하나하나 다 다르고 이런데 직접 가서 다 활동해봐야 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해야 되고 가격 수준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성이 불안정 경쟁 시장 요인인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을 먼저 알아야 돼. 불안정 경쟁 시장을 먼저 알려면 자,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동질해요. 크기도 같고 가격도 같고 모든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 아니라면 부동산 시장이 돈을 못 벌 거예요. 하지만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중개사가 되고 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된다라는 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숨이 딱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개별성 보겠습니다. 인접성 같은 경우는 인접하다, 다른 토지와 연결된 특성이다. 굳이 밑줄 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연계 마지막으로 개별성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예요, 여러분. 페이지 22페이지. 페이지 22페이지.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보니까 일몰일가의 법칙이 배제. 그죠? 일몰일가. 표준 가격이 없다 보니까 일몰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토지 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1-1번 보니까 개별성으로 인해 일몰일가 법칙이 적용이 배제되고 어떻게? 토지 시장에서 물건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어떻게? 제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보면 개별성으로 인해 개별성,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 제약. 그죠? 대체 관계가 제약.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할 수 없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가,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쉽다,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 여러분. 거래 사례 자체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산정이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35회 때 나온 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요거는 해설을 보고 갈게요. 자, 개별성이란 지표상에 존재하는 토지는 동일한 것이 없으며, 여러분들 사람도 생긴 것도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는데 땅이라고 다 똑같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화석이 나온 데도 있고 화석이 안 나온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유가 나온 데도 있고 석유가 안 나온 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특성도 모두 달라. 물리적으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개별성이. 또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입이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산정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토지 가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해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그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고, 해설을 보시면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게 또 하나의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에요. 거기서 상품의 비표자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공산품이 아니란 거예요. 공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정보가 있겠죠. 그죠? 나만 아는 소스, 정보를 누구한테 공유해주면 나 돈 못 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여 시장을 어떻게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 돼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디 나와요? 부동산 시장론에서 깊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마지막인데요.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래요, 여러분. 자, 개별성으로 인해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이때 해서 보시면 용도에 대한 경제적 공급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릴 수 있어. 용도의 다양성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인문적 특성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자연적 특성 다 했어요, 여러분. 자연적 특성 뭐 있었죠, 여러분? 복습하는 건 아니고 이름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부부연계. 개별성 마지막에 했으니까 기억하실 거고, 영속성, 영구히 지속되는 성질이 했고, 부증성일 거예요.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다. 왜? 토지는 유한하니까. 지구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아 토지의 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동성,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토지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넘어서 인문적 특성 요약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데,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나마 나온다면 얘가 그다음 낫고, 분할 합병의 가능성, 위치의 가능성은 그냥 기본 강의 때 한번 듣고, 그리고 요약 강의 때 한번 저런 게 있었겠구나 하고 한번 넘어가시면 될 만한 정도지, 굳이 밑줄 긋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가보니까 최이용의 근거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학개론 시험을 치러 갔을 때 항상 토지는 없구나, 적구나 막 이런 생각 하셔야 돼. 대신에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어떻게? 용도의 전환 또는 이행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대요. 경제적 공급이 뭐라고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틀린 거지. 같다는 게 용도적 공급 이게 똑같은 말인데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합병의 가능성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필 말한 거예요. 원래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자, 이게 1-1번이 있고 1-2번이 있는데 제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거를 합필하고 싶어요.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1번지로. 그러면 분할 합병의 가능성 중에서 합병의 가능성에 속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걸 동생한테 판다고 할게요. 1-1번하고 1-2번을 나눴어요. 그러면 분할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판선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 이런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이 있는데 뭐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그 특성이 변해가지고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거예요. 만약에 공원이 없던 지역에서 뭐 공원이 생기고 인구가 없던 지역에서 인구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원래 뭐 그 있잖아요. 그 읍면리 있잖아요. 읍면리에서 뭐 이제 동으로 바뀌고 동에서 뭐 구로 바뀌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특성.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게 부동산이란 것도 시대마다 이렇게 많이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가변적 혹은 유동적이다. 잘 흐른다라고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부동산 하기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집을 사고 팔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법도 변하고 제도도 변한단 말이에요. 법과 제도 등 가변적, 유동적 이렇게까지만 마무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문제 정도인데요.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부동산 수요 쪽 들어갈 겁니다. 자, 1번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 동시에 경합할 수 있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어렵게 하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쉽게 해주죠, 쉽게. 왜냐면, 둘이는 양자는 이렇게 지원하고 보완하는 기능이지, 약간 보완제 느낌이지, 이렇게 어렵게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밑에 해설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하거나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용이하게 하여 최유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지문인데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자,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증가할 수 있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용도적 공급. 간첩 혹은 매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동그라미 친구를 할게요. 자, 이래서 우리 부동산 총론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자, 16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 수요 좀 핥고 갈게요. 수요. 자, 경제 넘어가서 부동산 수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이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우리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실제로 구매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구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량이고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지 않았으니까 사전적 개념이죠. 그리고 유효수요의 의미가 있는 게 살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살려는 욕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불 능력을 갖춰라. 갖추어야 지만이 부동산 수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천천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수요를 아까도 했지만은 demand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D 그리고 수요 곡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조금 단골은 아니지만 단골 같은 단골 느낌 나는 유량과 저량이 있어요. 자, 유량은 뭐냐면 일정 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양인데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흐를 U자라고 해서 자, 우리 그때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미 있는 거죠. 이거는 저량. 하지만 여기서 들어오거나 여기서 빠져나가는 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를 유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유량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주택 거래량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주택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신규 주택 공급량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주택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올 한 해, 그것도 짓는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구리도 안 치고 터파기도 안 했는데 저거 신축 주택이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한 해 신규 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 혹은 월 수입 혹은 월 지출, 연 이자, 연간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반면 자, 저랑 같은 건 스토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 이미 나타난 결과예요. 이미 있어요. 자, 보면 일정 시점에 측정된 양 중에서 일정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일정 시점. 얘는 일정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예시가 뭐예요? 재고. 이미 우리 바닥에 쌓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총량, 통화량, 그리고 기존 주택 공급량. 기존 주택 공급량은 따지자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총 채수는 4,300만 호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거랑 다르죠? 신규 주택 공급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올 한 해, 한 5만 호가 지어졌습니다랑, 기존 주택 공급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수는 4,300만 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규모도 차이 나지만 기간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제 수요 함수가 들어왔는데 수요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자,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 수 있는 수량은 줄어들죠. 얘는 반비례 관계네요, 여러분. 마이너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양이 많이 늘어나죠. 대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할 거지만 대체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대체재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대체재 수요량이 감소한 만큼 대신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둘이는 수요에 어떻게 돼요? 정비례 관계죠. 얘는 마이너스 관계고. 그래서 수요 함수를 뽑아보자니까 해당 상품의 가격만이 수요량에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수요 함수를 글로 표현한 게 수요 법칙이에요. 글. 자, 그 글이 뭐냐면 수요량은 가격에 반비례한대요. 수요량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반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이걸 그리면 자, 수요 함수를 글로 표현한 게 수요 법칙이고 글로 표현한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요 곡선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 한다는 거는 밑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디맨드, D가 수요 곡선이고 그리고 P,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로축 같은 건 수요량이 돼 있고 여기는 0점이에요. 그냥 숫자 0. P빵 Q 우리 수요량 해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량, 최소량 적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보시면 세로축에서 보시면 여러분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뭐예요? 최대량이죠. 하지만 여기 요쪽 밑에서 요렇게 보면 요 위에서 보면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수요곡선. 그죠? 지금 아까부터 보면 이게 계속 이어져요. 수요 함수를 글로 표현한 건 수요 법칙이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 우하향하는 음의 기울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마 오늘은 부동산 수요 요쪽만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넘어서 24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묻고 있습니다. 유량의 경제 변수를 묻고 있는데 저량이랑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유량을 먼저 볼게요. 자, 보면 노동자 소득이 있죠. 얘는 유량이죠. 월마다 들어오는 거니까. 자, 유량. 가계 소비. 내가 매달 카드 값을 얼마 내고 제가 뭐라고 했죠? 매달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도 유량에 들어가요. 통화량. 통화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폐.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총 통화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총통화량이라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 뭐에 해당돼요, 여러분? 저량에 해당돼요. 자본 총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회계상 용어인데 거기까지는 깊게 안 할게요. 얘도 저량이에요. 자, 그러면 가계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산. 집 같은 거. 이미 나타낸 결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저량이에요. 해당된단 말이에요. 신규 주택 공급량.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총 3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죠?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차이 나요, 여러분. 크기가 좀 작은 걸수록 유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 소비, 가계 자산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소비 한 달에 뭐 한 45억씩 하시나요, 여러분? 아니죠. 자, 그럼 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잘 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인 걸 말한 거예요. 중위소득 100% 값 말한 거예요. 자, 보시면 유량의 경제 변수란 일정 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변수로서 노동자 소득, 가계 소비, 신규 주택 공급량 등 해당되고, 저량의 경제 변수란 어떻게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변수, 일정 시점, 가계 자산 통화량, 그리고 자본 총량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35회 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5회 때. 자, 저량의 경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량의 경제 변수. 자, 저량의 경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35회 때인데, 너무 쉽네요, 여러분. 그죠? 제가 아까 밑줄 그어놓은 거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재고 저량이죠. 그죠? 1번 바로 정답이에요, 1번. 자,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2번 볼게요. 가계 소득은 월이잖아요, 여러분. 일정 기간. 그래서 유량. 주택 거래량.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택 거래량, 유량. 그리고 임대료 수입. 이번 달 임대료 수입. 그죠? 일정 기간이 붙었네요. 월이라는. 자, 임대료 수입, 유량. 신규 주택 공급량. 자주 나오죠. 단골 손님이란 말이에요. 얘도 유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저량 같은 경우. 재고. 이미 쌓여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쉬워요. 이미 쌓여있는 결과가 저량이다.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어보고. 자, 지금 보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죠? 유량 구하라 그랬죠? 몇 회? 31회. 35회 저량 구하라 그랬죠? 36회 때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 유량과 저량을 각각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거법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소거법. 자, 그러면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관련 경제 변수들이다. 자, 유량과 저량의 경제 변수로 옳게 묶인 것은 고르라고 했어요. 통화량 뭐예요, 여러분? 통화량? 이미 쌓여있는 결과죠. 얘는 뭐예요? 저량이죠. 저량에 기억 들어가는 거. 얘네들밖에 없네요. 얘네들이 다 끝났네? 그죠? 자,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연간 이자 비용. 연간이 붙었어요, 앞에. 그러면 얘는 유량에 해당하겠죠. 자, 니은. 얘는 공통. 자, 디귿 보니까 자본 총량이네요. 총량. 아까도 자본 총량 나왔죠? 똑같이 저량이네요. 자, 디귿 들어가는 게 저량. 여기 있네요. 답은 5번이네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볼까요? 주택 거래량. 얘 유량이죠. 주택 거래량 또 나왔네. 자, 리을. 요렇게. 자, 미음. 신규 주택 공급량 뭐였죠, 여러분? 유량이었죠. 유량. 흐를 유자 써서. 그럼 미음. 자, 주택 재고량. 재고량. 신규 주택 공급량. 이제 밑줄 안 치시고 옆에다 바로바로 저량, 유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재고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재고량, 저량이죠. B 옆에서 정답 몇 번? 5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쉬우시죠? 자, 그러면 요거 2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량은 주어진, 이거는 아직 안 넘어갔죠? 수요량은, 안 넘어갔네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갈까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자, 넘어가서 여기까지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곡선상에서 이동해요. 이 점 있죠? 요 점 있죠? 수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P는 가격 여기 있고 수요량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 점점이 Q2 여기 있죠. 여기에. 원래는 P0, Q0 있는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점 따라가보다가 쭉 내리니까 수요량이 줄어들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고, 자, 가격이 내려갔어요. 반대로 어디로 갔죠? 자, P1으로 내려갔다고 할게요. 자, P1에 대응되는 점은 이 점이죠. 요즘 보니까 원래 Q0보다 Q1이 늘었고 원래 Q0보다 Q2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얘는 수요 곡선이 자체가 이동한 게 아니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해요. 얘는 뭐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러분. 가격의 변화. 요거 써주세요. 가격의 변화.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 나타난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수요의 변화 보겠습니다. 수요의 변화도 똑같이 세로축 P, 그리고 0, P빵, Q, 수요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D0가 있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한 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보면 이렇게 쓸게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함. 요렇게 쓰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하나만 딱 꼽자면 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상향 혹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좌하향으로 가요. 왼쪽은 맞아요. 왼쪽은 맞는데 좌측, 좌하향, 하향.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요거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수요 곡선, 여기 뭐였죠? P, 가격, 여기 빵, Q, 수요량이 있어요. 원래 D0가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오른쪽 이동한다 그랬죠. 자, D1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런 색깔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D1 수요가 증가했어요. 오른쪽은 이동한 건 맞는데 약간 위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그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D2 보시면 밑으로 내려간 건 왼쪽으로 간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죠. 그래서 좌하향. 왼쪽하고 밑으로 좌하향. 얘는 우상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상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거 틀린 사람이 많으니까 내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밑줄 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여러분. 자,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렇죠. 이게 지불 의사, 이게 유효수요 의비죠. 유효수요. 자, 그리고 1-1번 보니까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죠. 임차하고자 하는 수량이란 말이에요. 틀렸어요.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밑에 보시면 몇째 줄 보시면, 자, 둘째 줄 여기 보시네요. 실제 구매량이 아니라 어떻게 구매하려는 의사로 사전적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로 구매한 사후적 양과 다를 수 있다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2번 보시면, 자,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다. 그죠? 최대 수량이지 최소 수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P, 빵, 가격, 수요 이렇게 봤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격 수준에 맞는 거에 여기서 보면 눈을 이렇게 떠볼까요? 눈을 이렇게 떠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수량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 수량이 되는 거예요. 적게 사면 나만 손해잖아요. 돈 지불해놓고. 그죠? 그래서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부동산 수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제가 다음 시간 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이지만 그래도 다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피곤하실 텐데 오늘 푹 쉬시고 그럼 지금까지 진심을 다하는 부동산 학개론의 최혜승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